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큰일을 겪은 저는 이제야 일상을 회복하고 교단으로 돌아갈 준비 중입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며 화가로서 꽤 인정을 받기도 했고, 저의 인생을 이해해주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낳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공부를 하는 것도, 화가가 되는 것도,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다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겪은 큰일은 제 선택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뿐이죠. 최근 저는 남편을 영영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두 번째 영영 잃었죠. 무슨 의미인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연애 얘기가 뭐 그리 재미있을까 싶겠지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풀어나갈 이야기에는 나이 60이 넘어 비로소 알게 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저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는 오빠 3명과 언니 2명이 있는데 그중 막내죠. 막내인데다 늦둥이였던 저는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셨기 때문에 언니 2명은 알게 모르게 오빠들과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딸이라서 안 되는 거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셨고 하다못해 오빠들 것을 뺏어서 저에게 주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언니들은 샘을 낼 법도 한데 워낙 유순한 성격이었던 언니들은 저를 보며 대리만족을 할 뿐 그 어떤 불만도 없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사랑받는 게 당연한 아이로 자랐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망아지처럼 살았습니다. 망아지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우스운데 지금 생각하면 그 꼴이 딱 맞았어요. 이리저리 세상만사 참견할 거 다 참견하고 궁금한 거는 궁금하다고 물어보고 참 철부지 아가씨가 따로 없었죠. 그렇게 원하는 거 다 얻으며 자란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시집을 간 언니들과 다르게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서양화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저는 드디어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화가가 될 수 있다며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대학은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더군요. 대학에 가면 그림만 잔뜩 그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야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많은지 신경 써야 하는 일 투성이더군요. 나는 그저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에 온 건데 대체 왜 내가 인문과 철학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안에서 이야기하면 부모님과 오빠들은 하하 웃으며 그래 원래 대학이 그러지. 그러니까 웬만큼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거나 여자가 대학 졸업장이 뭐가 필요하냐. 대학 문턱 정도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화가가 되기 위해서 꼭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해야만 화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저로서는 언제든지 대학을 그만둬라 라는 말을 네가 화가가 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또 완벽하게 해서 보란듯이 대학을 졸업하겠다 마음먹었죠. 이후에는 예상하셨듯이 코피나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어요. 1달 넘게 그렸던 작품을 갈아엎고 다시 그리고 갈아엎고 그 와중에 전공과 교양 과목 점수를 챙기고 그렇게 제 앞가림만 하면서 살다 보니 저는 과에서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동기들이 학교 내 작업실 키를 숨기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알고 보니 과 내에서는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다정하게 포옹하며 배웅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본 일부 학생들이 유아선이 중년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낸 것이었죠.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동안 제가 입고 다녔던 값비싼 옷과 들고 다녔던 가방과 화장품들도 책 잡히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부적절한 관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당시 여학생에게 그런 소문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더럽다며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가 하면 작업실 키를 저에게 주지 않고 더러운 여인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며
제 작업물을 밖에 내던져 놓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저는 꾹 참고 저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입증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쉬웠겠지만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여자가 대학이나 간다고 하니 그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게 아니냐. 당장 자퇴하고 시집갈 준비나 해라. 라며 이야기하실 게 뻔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아끼는 방법은 저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며 겨우겨우 학교를 다녔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면 저를 향한 수군거림이 고스란히 들렸고 교수님들마저 저를 탐탁치 않은 눈으로 보셨습니다. 당연히 학점은 점점 마이너스로 향했죠. 결국 2학년 2학기를 보내던 저는 나는 그냥 화가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화가가 내 길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며 붓을 내려놓을 다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자퇴를 마음먹고 학교를 향하는데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공대생이었죠. 그 공대생은 저를 붙잡고 제가 이제 복학해야 해서 그런데 혹시 공대 건물이 어딘가요? 건물이 바뀐 건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라며 길을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끝으로 공대 건물을 가리켰고 공대생은 저를 한참 보더니 이렇게만 보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공대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내가 남자랑 같이 거닐면 또 이상한 소문이 돌겠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순간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충분히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제 상황이 불쌍하고 가엾고 화도 났죠.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곳에서 제가 엉엉 울자 그 공대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꾹꾹 참아온 감정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대생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학하자마자 학교 생활이 꼬이는 소리였죠. 결국 공대생은 저를 잡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벤치로 향했고 저는 그곳에서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되는 듯해 보이자 공대생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련해졌으면 다행이네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다정하게 느껴졌는지 한참 울어서 정말 마음이 후련해진 것이었는지 저는 처음 보는 공대생에게 그동안 마음에 쌓아왔던 상처와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공대생은 왜 자신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나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함께 분노해 주었어요. 왜 이런 상황임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제 대답을 수긍해 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참 힘들었겠네요 라며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공대남과 저는 통성명을 마쳤어요. 자신을 최진석이라고 소개한 공대남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저보다 3살 많은 다음 학기 복학 예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제대하고 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가 저를 만난 것이었어요. 저는 복학하면 또 학교에 적응하기 얼마나 힘들지 벌써 앞날이 캄캄하다고 너스레를 떠는 진석 오빠와 함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둘 사람이었으니까요. 잘만 대화를 하던 제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하자 진석 오빠는 그제야 제 손에 잡힌 서류 뭉치를 보았어요. 학교 그만두려고? 그 사이에 말까지 놓은 진석 오빠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에 있던 서류는 자퇴 신청서였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제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진석 오빠는 다급하게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제 자퇴하면 볼 일도 없을 텐데 밥 한 끼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럴듯하다 싶어 저는 오빠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 잔 마시는 동안 해는 벌써 넘어갔고 오늘 자퇴서를 내기는 글렀더군요. 오늘은 서류를 못 내고 돌아가겠네요 라고 말하자 오빠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너 그림 그린다고 했잖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제 자퇴하면 그림도 그만둘 텐데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어
제 작업실로 가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있는 게 누군가에게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이제 자퇴하는데 뭐 라는 생각으로 당당히 작업실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더군요. 오빠는 제 그림을 한참 쳐다보더니 잘 그린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진 후로 저는 동기에게든 교수님에게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칭찬 한마디에 얼떨떨해 했어요. 아무 말 못하고 멍하게 있는 저에게 오빠는 사실 나는 미적인 감성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림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너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네가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아 라고 진지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큼성큼 걸어가 자퇴서를 쓰레기통에 찢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남은 학기 동안 최선을 다했고 방학 동안에는 온종일 그림만 그리며 살았어요. 부모님과의 여행도 모두 거절했죠. 집안에서는 화선이 저러다 쓰러지겠어. 네가 좀 말려봐. 라는 말이 매일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만남을 이어가던 진석 오빠와 저는 3학년이 되면서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 오빠와 제가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역시나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단단해져 있었고 그런 말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다 보니 오해는 우연한 계기로 풀리더군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학교로 오시는 걸 극도로 꺼려했는데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그림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뒤에는 아버지 차를 타고 등교하거나 아버지의 방문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문이 나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은 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저를 태우러 오신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준석 오빠가 저를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제 연애를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준석 오빠는 처음으로 제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제가 늦게 오는 게 이상했는지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고 아버지와 준석 오빠는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준석 오빠는 저희 과 건물 앞에서 우렁차게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매우 놀랐지만 저희보다 놀란 사람들은 과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토끼 눈이 되어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뭐야, 아버지라고? 이상한 관계가 아니었어? 아버지랑 저렇게 다정하다고?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에이, 아니겠지.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쯤 준석 오빠는 다시 한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라고 크게 인사를 올렸죠. 이후에는 많은 동기들이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도 헛기침을 하시며 저에게 말을 걸곤 하셨죠. 근 2년 동안 고통받았던 오해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제 연애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신 것이었죠. 아버지는 당연히 제가 당신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리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 연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준석 오빠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더 좋은 혼처를 찾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냐며 만남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대학을 졸업한 후 저와 준석 오빠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다만 부모님은 저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허락할 테니 그 어떤 지원도 바라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부부가 된 첫날 밤 남편이 된 준석 오빠에게 물었어요. 그때 왜 내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한 거야? 저는 당연히 자퇴하는 걸 막고 싶어서 그랬지 라는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대답은 생각과 달랐어요. 예뻐서 더 대화하려고 괜히 그림 얘기한 거지 뭐. 뭐라고? 예뻐서? 자퇴를 막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응, 아니야. 그때는 자퇴를 말려야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 그냥 예쁜 여자애랑 말 한 번 더 섞어보려고 수작 부린 거지. 알고 보니 길을 잃었다는 남편의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저랑 말 한마디 해보려고 대충 지어낸 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거 진짜였어. 당신이 그림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때 저는 내가 결혼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남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살았어요. 이혼하네 마네 하면서 싸우고 집 나간다고 협박도 해보고 눈물 콧물의 연속이었죠. 특히 돈 때문에 힘든 날이면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라고 생각하며 저를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간으로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새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과정은 저를 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장가를 가고 더 이상 시답자는 걸로 남편과 싸우지 않을 때쯤, 그리고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즈음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탄 저는 우산 챙겨갔어? 라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비 소식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우산이 없다고 답장을 남기자 남편은 도착할 때쯤에 지하철역으로 마중 갈게 라는 답장을 남겼어요. 참고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편은 대학 교수로 연구년을 보내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출구로 나오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맞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더군요.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비를 저렇게 맞으면서 걸어오나 생각하며 지켜보는데 그 사람의 형체가 눈에 보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대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래서 비가 오는 것도 있고 남편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고 있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동공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제가 한참을 남편을 흔들자 남편은 그제야 어? 어? 하며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더니 여보, 오늘도 애들 가르치느라 고생했어? 라며 아무렇지 않게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낯선 사람 같았어요. 머리와 어깨가 젖다 못해 따가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흠뻑 젖은 남편은 그 비가 느껴지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급한 대로 남편을 상가 안쪽으로 데려간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당신 우산은 왜? 라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고 비가 오잖아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저를 보더니 뭐야 당신 비 맞았어? 우산 없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라고 말하더군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처럼 이성적이고 철저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늘은 금방 화창해졌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냐며 계속해서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눈물이 날까 입술을 꽉 깨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화장실로 밀어보냈습니다. 당신 비 맞았어. 씻고 나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나서야 본인이 비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더군요. 씻고 나온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던 사건은 아니었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제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향한 남편과 저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알츠하이머였습니다. 네, 치매였죠. 저와 남편은 치매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평생 공부만 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치매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갑자기 그러진 않으셨을 거고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무지 전조 증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란스러워하는 저희 부부에게 의사가 물었어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아차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잊고 살자고 다짐했지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일입니다. 상처받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남편과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긴 일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막내가 결혼한 뒤 모든 재산을 한 군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연구년이 끝난 후 동시에 은퇴하기 위함이었어요. 정리한 재산으로는 오붓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자식들은 저희의 재산 정리를 단단히 오해했습니다. 유산을 미리 물려주려고 재산을 정리한 줄 알았던 거죠. 그때부터는 자식들의 재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우선 아무것도 없이 0에서 시작했던 남편과 저의 재산은 자식들이 서로 척을 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하나씩 해준 것으로 더 이상의 재산 분배는 없을 거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였죠. 줄 것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는데 대체 왜 재산 싸움을 하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자식들이 제 친정 부모님의 재력 수준을 알고 있더군요. 제가 그 재산을 나눠받았으리라 예상한 것이죠. 하지만 그 재산은 저에게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남편과 결혼하는 저에게 지원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끊임없이 줄 거 없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의 세 아들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까지 앞세워 집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들락날락거렸죠. 그 과정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여린 마음의 남편은 우애 좋기로 소문났던 아들들이 멱살잡이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는 차라리 내가 돈이 정말 많아서 아이들이 만족할 만큼 유산을 남겨줄 수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저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라며 자책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었던 기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하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피골은 상접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안쓰러울 정도였죠. 아이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펴놓고 내가 좀 더 훌륭한 아빠였으면 이렇게 순수했던 애들이 저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하소연하다 잠든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밑이 시꺼매진 남편을 보니 내 남편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큰 아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저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항목을 보여주었어요. 아들은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기대하는 표정 짓지 마라. 여기서 니들한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단호한 제 말에도 큰아들은 어머니 또 그러시네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랬으면 내가 돈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겠니? 그 어린 나이에 시집 올 때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렸어. 쌀이 떨어져서 옆집에 구걸한 적도 있었고. 솔직히 엄마로서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미안하지만 너희를 가졌을 때 기쁨보다는 이 식구들과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걱정부터 앞섰다.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앓는 소리 하는 저를 본 적이 없던 아들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옷이 해지면 기워입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2시간 거리를 걸어다니고 추운 겨울엔 내복 서너 겹씩 껴입었어.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너희에게만큼은 그 짐을 지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렇게 한 게 아주 큰 잘못 같구나.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벌어둔 돈까지 탈탈 털어서 가져간다고 형제들끼리 멱살 잡고 얼굴 붉히는 걸 보니 우리가 왜 너희를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지 아주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아들의 고개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나면 너희에게 남는 게 부모 재산밖에 없더냐? 우리가 너희한테 남겨준 진짜 재산은 서로의 곁에 있는 형제들이다. 받지도 못할 그깟 돈 몇 푼에 형제 사이의 의가 상하고 온전한 내 편을 잃어버리는 경험,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구는 자식은 우리도 싫다.
저의 말이 끝난 이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후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자식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무엇에 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면서요. 남편은 그런 자식들에게 웃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애써 웃고 있다는 것을요. 이미 남편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짙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그때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뇌 기능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후 남편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저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기억 속에는 아이들을 낳아서 길렀던 일, 자식들을 장가 보냈던 일,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추억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침대에서 잘 자다가 일어나서는 대뜸 "누구세요?" 라며 저를 집 밖으로 내쫓는 일도 있었어요. 가끔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아유, 아침부터 뭐 이렇게 맛있는 걸 했어?" 라며 식탁에 앉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저를 잊어버렸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남편이 저를 잊었음에도 저를 참 좋아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방문 뒤에 멋쩍게 서서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며 아들들에게 "저 여자 좀 예쁜데 왜 우리 집에 있어?" 라고 묻곤 했습니다. 아들들도 처음엔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랑 결혼한" 이라고 말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 준석이 형님, 저분이 마음에 드셨구나. 어떻게 연결시켜드려요?"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척하며 새침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마치 20살 아가씨 시절처럼 말이죠. 제가 도도한 척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의 손에는 늘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꼭 꽃 한 송이를 사주던 남편의 사소한 습관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일도 사라졌어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뭔가 이상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저를 못 알아본다고 해도 얼굴을 붉히거나 수줍어하는 등 저에 대한 호의감을 보여주었는데 그날따라 저를 경계하고 적대심을 표현했어요. "당신 뭔데 우리 집에 있어? 어서 나가시오!" 라고 호통을 치며 저를 내쫓는가 하면 번호키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저를 보고는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서? 경찰 부를 거요?" 라며 수화기를 들기까지 했죠. 남편은 이상한 사람이 집에 있다며 정말 경찰을 불렀고 저는 큰아들이 오고 나서야 겨우 경찰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이유를 찾는 게 우선이었죠. 저를 너무 경계하는 남편 때문에 그날 병원 진료에는 아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을 애써 다스리며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라지셨어요." 치매라고 하더라도 지금껏 단 한 번도 길을 잃거나 집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사라졌다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아들이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한 후였고 저는 이리저리 다니며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었을까요? 멍하니 건물 앞에서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군요. 뭔가 해서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울고 싶었지만 저를 처음 보는 눈빛을 한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실례합니다. 제가 진료를 봐야 하는데 건물이 너무 헷갈려서요. 혹시 정형외과 진료는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라며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남편이 저에게 말 한번 걸어보려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수작을 부렸을 때 말이에요. 이 사람은 치매를 걸려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은데
주변 시선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울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울고 있는 저를 당황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다가 저를 데리고 주변 인적 드문 벤치로 향했습니다. 제 손목을 가볍게 쥐고 벤치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20대 때의 그 모습 같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제가 울음을 그치길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을 멈추자 남편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련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족이 아파요. 많이 호전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알던 내 가족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그 가족이 남편분인가요? 네. 저는 남편의 행동을 통해 확실히 알았거든요. 저를 조금이나마 기억해주던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다고요.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최준석만 있을 뿐이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그 고생을 당신이 시킨 건 아냐는 투정이 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그 말을 삼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남편이 아픈 후로는 그렇다 할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날이네요. 길을 잃었다는 핑계로 말을 걸고 오는 날을 데려다 달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동은 우리 부부의 첫 만남에서 남편이 했던 행동 그대로였죠. 첫 만남에서는 남편이 제 그림을 보고 싶다며 용기를 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용기를 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해하며 그림을 보러 가길 원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마저 처음 본 듯 행동하는 남편은 좋은 데 사시네요 라며 절 칭찬했고 제 그림을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리고 있던 작품은 남편과 제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그린 상상화였어요. 결혼식 장면이네요? 네, 남편이랑 제 모습이에요. 저랑 남편이 결혼식을 못 올렸거든요. 남편이랑 은퇴하면 결혼식 대신이라고 선물로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얼굴이 안 그려져 있어요. 남편이 은퇴하면 그때 선물로 주려고 완성을 미루고 있었어요. 선물을 받는 남편의 얼굴과 가장 흡사하게 그리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데 남편분이 네, 없죠. 라는 말을 끝으로 남편과 제 사이에선 대화가 없었습니다. 긴 침묵을 깬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림 보는 눈이 없어서 이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상이 됐던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말했어요. 제가 그림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정답이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남편분을 참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저는 격하게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고 남편을 캔버스 반대편에 앉혔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남편을 의자에 앉힌 저는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림 속 인물의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제 상상 속 남편의 얼굴은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젊은이였는데 그림 속 인물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흰머리가 희끗난 노년의 신사가 되어 있더군요. 완성된 그림을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은 얼떨떨한 얼굴을 하며 이건 저네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저랑 결혼해요 라고 말했죠.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그건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하 웃으며 그럼 때가 되면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뒤늦게 온 큰 아들에게 남편을 맡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이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앞으로의 기억이 소거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시설로 옮겨졌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을 찾으며 그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2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중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말하니 이번에야말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는데 동의했고 저는 60이 넘어서야
상상 속의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는 제가 그린 결혼식 그림이 걸렸고 그림 속 남편은 제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조촐하게 치러진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사람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난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길 잃어버렸다고 한 거 진짜야?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응? 아니, 예뻐서 더 대화하려고 괜히 핑계댄 거야. 수작질한 거지, 수작질. 당신은 정말 한결같구나.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됐어. 기억 못하면 말아. 이 대화는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깨우쳐 주었어요. 모든 기억을 잃고도 우연히 만난 나를 선택한 사랑. 그 사랑은 남편이 모든 추억을 잊었다는 아픔을 잊게 해줄 만큼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애틋한 일상을 보내던 중 남편은 잠자듯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제 곁을 영영 떠난 남편의 얼굴을 한참을 쓰다듬어 주었고 그렇게 남편과 영영 작별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는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렸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과부가 됐네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저는 남편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기억이 있든 없든 남편은 최선을 다해 저를 사랑해 주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도 상황도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치매에 걸린 남편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떠난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